뜻밖의 지식과 색다른 정보, 이번에는 오늘의 캠퍼스가 이어집니다. 부대신문부터 펼쳐볼게요. 김정민 기자가 취재한 기사, 공중선이 푸른 하늘을 찾을 수 있을까입니다. 전파 전달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매다는 전력선과 통신선들을 공중선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중선은 여러 위험을 야기하지만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예산이 부족해 공중선 정비에 차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중선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미관을 해친다는 점이다. 공중선이 도로를 횡단해 건물과 건물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공중선 간의 거리가 좁거나 공중선이 지면과 가까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중선뿐만 아니라 공중선 정비를 위해 설치되는 전신주 역시 문제다.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전신주가 도로의 사용폭을 줄이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사람을 구조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피하는 데도 방해된다. 전신주에 다량의 공중선이 걸려 있는 것도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다량의 전선이 설치돼 있거나 전선을 설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신주가 기울거나 붕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접하던 전신주와 공중선이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중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통신선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인데 진행이 더디다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예산 부족이 지중화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 지중화 사업은 작은 범위에 진행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도로 전 구역에 걸쳐 굴착을 하게 돼 다시 도로를 포장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를 1대1로 부담하지만 지자체는 그마저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네, 기사는 도시의 거미줄이라는 표현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위험한 줄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기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네요. 천만 반려인 시대에 갈 길 먼 반려동물 장례 문화, 이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반려인, 반려동물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며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한 시설은 모자란 상황이다. 까다로운 건축, 영업 규제와 혐오 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죽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가 대두된 것은 기존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 외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들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반려인,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생활 쓰레기나 의료 폐기물로 간주하는 방식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이다. 방금 읽은 이런 방식들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줘서 펫 로스 증후군을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설명 들어볼게요.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근의 야산이나 토지 등에 매장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엄연한 불법 행위다.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 수집 장소 외에 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려동물 사후 처리 방안으로서 반려동물의 화장 및 장례 절차가 떠오르고 있다. 많은 반려인이 장례식을 통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길 원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는 반려인의 정서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펫 로스 증후군의 치료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없는 현실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려동물의 장례 절차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사망 수에 비해서 장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식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큰 걸림돌이 있다고 하네요.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향도 장묘시설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다. 지역민들이 위화감 조성이나 환경오염을 근거로 장묘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반려동물 장묘업체 건립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 장묘업체가 나타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부족한 상황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불법 업체가 등장한 이유는 개인 사업자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반대다. 결국 정식으로 허가받는 반려동물 장묘업체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고 불법 업체는 되려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웅종 교수는 동물 장묘업에 대한 행정 규제 및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공립 동물 장묘시설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네, 이제 한성대 신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진솔 기자가 작성한 동양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기획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의 기획 의도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최근 영화 뮬란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영화 뮬란은 1998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뮬란을 실사화한 작품이다. 차별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 승리하는 성장 스토리였던 애니메이션과 달리 서양의 시각으로 바라본 동양 무협 영화라는 것이 주된 논란이다. 부정확한 역사 고증, 동양에 대한 제작사의 이해 부족도 지적됐다. 뮬란의 논란과 함께 단어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다. 그렇다면 오리엔탈리즘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야겠죠? 자세한 설명이 담긴 부분 읽어볼게요. 기존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연구 전반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바이런은 1812년 출판한 장편시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에서 이와 같은 뜻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사용했다. 오리엔탈리즘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바뀐 것은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의 저서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책에서 서양이 동양을 왜곡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정의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 인류의 평등을 외쳤던 독일의 사회운동가 마르크스가 동양인을 표현한 말이다. 19세기 마르크스 외의 많은 서양학자는 동양을 미개한 존재로 표현했다. 학자의 생각은 곧 대중에게 퍼졌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서양에서 만들어진 동양에 대한 시각이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이 담겨 있었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시각이 퍼진 이유는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서양이 동양을 왜곡한 역사는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처음 만난 것은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다. 이때 처음 오리엔트라는 단어가 생겼다. 해가 뜨는 방향이라는 뜻의 오리엔트는 서양이 처음으로 동쪽이라고 인식했던 곳인 서남아시아,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가리켰다. 당시 이 지역은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양 지역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스인은 페르시아를 비롯한 오리엔트풍을 격하했다. 그들은 그리스가 문명이 발달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곳이지만 페르시아는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테네의 수학자 이소크라테스는 페르시아인은 그리스인의 지배에 감사할 것이라며 페르시아인을 무시하기도 했다. 서구인들의 오래된 자만심과 배타심이 그 원인이었을까요? 당시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페르시아의 실상은 어땠을지 이어지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현실은 달랐다. 페르시아는 오히려 그리스보다도 평등한 국가였다. 그리스인은 자신이 평등하고 자유롭다고 말했지만 그리스 대부분의 도시는 노예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아테네의 경우 인구의 80%가 노예 신분일 정도로 자유와 평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에 페르시아는 노예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스는 왜 페르시아를 격하했을까?
그리스는 전쟁의 승리로 불안했던 내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하나의 제국으로 뭉쳐있던 페르시아와 달리 그리스는 개별적인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였다. 공공의 적이었던 페르시아를 물리치면서 도시국가들 사이에 그리스에 대한 소속감이 발생한 것이다. 하나가 된 그리스는 주적이었던 페르시아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리엔트 문화를 무시하고 격하했다. 이런 근거 없는 동양 문화 무시와 격하는 그 후로도 계속됐는데요. 그럼 15세기로 가볼게요. 동양과 서양이 다시 크게 충돌한 것은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중부 유럽으로 진출한 때다. 유럽 학계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이 외설과 향락을 즐긴다고 묘사했다. 당시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표적인 예시가 하렘이다. 여러 여성이 나체로 술탄 한 명을 기다리는 모습이 유럽인의 상상 속 하렘이었다. 현실은 이와 달랐다. 오스만 제국의 국교인 이슬람교의 율법은 남녀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하렘이 생긴 이유도 율법 때문이다. 하렘은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한 장소였다. 제국의 우두머리인 술탄조차 그곳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당시 유럽인들이 오스만 제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진짜 이유는 오스만 제국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그들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후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다룬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17세기 유럽은 말 그대로 중국 열풍이었다. 프랑스 선교사 덩트레꼴르는 주변인에게 중국에 대한 많은 양의 편지를 썼다. 그의 편지를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 속 중국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중국인은 항상 현명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가 중국을 환상 속 공간처럼 표현했다. 서양의 인식과 달리 중국은 완벽한 공간이 아니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왕조 교체의 시기였다. 숱한 전쟁과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았던 것이 당시 중국의 현실이었다. 선교사가 중국을 환상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본국의 재정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함이었다. 유럽 선교사가 작성한 중국 보고서는 중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유럽인에 의해 편집 출판됐다. 선교사가 왜곡한 중국의 모습은 유럽의 학계까지 전파됐다. 그러다가 다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됐는데 현재까지도 왜곡된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있던 시기가 19세기였다고 합니다. 19세기는 유럽인의 오리엔탈리즘이 절정을 맞은 시대다. 당시 유럽 학계는 자신들의 문화권을 서양으로, 아프리카를 제외한 비유럽 문화권을 동양으로 구분했다. 그들의 사상 속에서 동양은 미개하고 서양은 동양에 비해 훨씬 우월한 모습이었다. 배경에는 제국주의가 있었다. 오리엔탈리즘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타국을 지배하려는 유럽에게 동양의 미개함은 좋은 핑계로 자리 잡았다.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오리엔탈리즘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파됐다. 기원전에 있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부터 19세기의 제국주의까지 서양이 동양을 왜곡한 역사는 매우 길다. 주체와 이유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왜곡의 배경에는 동양을 깎아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다. 왜곡의 주체는 당위성을 활용해 대중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동양의 모습을 널리 전파했다. 일반 시민에게 퍼진 동양 왜곡은 보편적인 시선으로 나아갔다. 오랜 역사에 걸쳐 드러났고 아직도 그 잔재가 뿌리 깊이 남아있는 오리엔탈리즘.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는데요. 이 기사의 마무리 부분으로 가볼게요. 시대가 바뀌면서 동양 왜곡의 당위성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 왜곡된 동양의 모습은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했다는 점이 서양이 만든 동양의 모습에 끈질긴 생명력을 부여했다. 영화 뮬란으로 촉발된 오리엔탈리즘 논란 역시 긴 시간 퇴적된 왜곡의 결과물이다. 22년 만에 애니메이션 영화 뮬란이 실사 영화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논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네, 이번에는 서강학보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연우 기자가 쓴 RSA 사회를 지탱하는 암호의 힘을 통해서 RSA 암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RSA 암호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암호 체계로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7년 컴퓨터 과학자 리베스트와 샤미르, 수학자 에들먼에 의해 발명된 RSA 암호의 명칭은 이들의 앞글자를 따 붙여졌다. RSA 암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잠그기는 쉽지만 풀기는 어려운 암호다. RSA 암호는 소수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공개 키와 개인 키를 구현했다. 두 소수 P와 Q를 곱해 어떤 수 N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지만 N으로부터 P와 Q를 역으로 구해내는 과정은 복잡하다. 예를 들어 27,161이 어떤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면 일일이 나눠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n이 커질수록 인수분해의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오늘날 중요한 은행 거래에 사용되는 n값은 최소 10의 308승짜리 이상인데 이렇게 큰 소수를 인수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억 대의 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100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좀 어려웠지만 RSA가 소수를 이용한 암호 체계라는 걸 기억하면서 대학신문 기사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캠퍼스 여기까지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할게요.